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와 회전체의 건널비 그리고 회전체의 부피 이와 같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도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리인데요. 가정과 결론 부분을 한번 살펴본 뒤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C가 매개변수 방정식 x = ft와 y = gt로 주어지고 f'과 g'이 주어진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연속이라 가정하고 있습니다.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t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증가할 때 c가 정확하게 한 번 선회할 때의 곡선의 길이는 다음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졌죠. 우리는 앞에서 y = fx 꼴은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제곱 dx였었는데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y = fx 꼴이 아닌 x = ft와 y = gt, 즉 매개 방정식에서는 여기가 숫자 1이 들어간 게 아니라 왼쪽도 오른쪽도 다 같이 도함수의 제곱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꼴로 돼 있어서 얼핏 보면 루트 안에가 균형이 잘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을 때는 한쪽은 1이었었거든요. dy dx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약간 불균형이랄까요? 그런 모양이었던 거에 비해서 여기는 둘 다 비슷한 모양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기억하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곡선이 이 파란색 형태의 곡선이 주어져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매개변수로 주어지는 다음 같은 파란색 곡선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같이 하나하나 대응하는 값들을 써놓을 건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자, 이제 독립변수가 t잖아요. t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이렇게 표시해 봤을 때 t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움직인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를 등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전체를 n등분했더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을 우리는 델타 t라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등분했으니까 각각의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놨더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맨 왼쪽 점을 편의상 t0라 놓고 그 다음에 t1, t2 쭉 가서 맨 마지막은 tn번째 점이라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ti 번째 점과 또 그 앞에는 ti-1번째 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i번째 소 구간에 요 매개변수의 요 간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델타 t가 됩니다. 즉 각각의 간격은 다 똑같아요. 델타 t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t t0일 때 대하는 점이 곡선상의 이 p0고 t가 t일 때 곡선상의 점이 p1이고 t2일 때 대하는 곡선상의 점이 p2 쭉 가가지고 ti-1일 때 대하는 곡선상의 점이 pi고 그 다음에 pi-1이고 ti에 대한 곡선상의 점이 pi고 맨 마지막에 tn에 대한 점이 pn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독립변수의 이 분할된 점들에 대하는 곡선상에 있는 점들을 p0에서부터 pn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파란색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파란색 곡선의 길이는 p0에서부터 pn까지의 곡선 전체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곡선의 길이는 잘 들여다보면 p0에서부터 p1까지의 부분호의 길이와 p1에서 p2까지 역시 부분호의 길이 쭉 가서 pn-1에서 pn까지의 부분호의 길이들의 총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덧셈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보통 표시하죠. 그래서 얘를 표시할 때 대표적으로 pi-1과 pi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i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n까지입니다. 왜냐하면 i가 1일 때 1 빼기니까 0이 돼서 맨 왼쪽 점, 그리고 여기 p1이 돼서 얘가 나오죠. 맨 마지막 구간은 i가 n일 때입니다. pn-1에서 pn까지니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이렇게 다 더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표시가 가능한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얘는 뭘 나타내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pi-에서 pi까지 이 호의 길이에요. 이 호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평면상에 놓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거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길을 이용해서
대략적이나마 근사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길을 이용해서 근사시키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곡선의 길이가 더 커요. 하지만 충분히 잘게 쪼갰다고 가정한다면 뭐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pi-1에서 pi까지의 직선의 길이들의 총합과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가 의미하는 바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 같은 이런 선분들의 총합이에요.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있죠. 이런 선분들의 총합을 표시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선분들의 총합은 전체 곡선의 길이와 똑같진 않지만 우리 앞에서 많이 해왔던 방법처럼 나중에 리미트를 붙여서 더 정교하게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표시할 때, 자, 요 점에 대하는 이 t 이퀄 ti-1에 대하는 점이 pi-1이었으니까 이 점의 x좌표하고 y좌표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x좌표는 ft로 y좌표는 gt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는 t 대신에 ti-1을 넣었을 때니까 ft-i-1이 되고 y좌표는 g, ti-1을 이같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기호 표기를 좀 더 써야겠네요. i-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pi는 t 이퀄 ti를 대입했을 때의 좌표니까 fti, gti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니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이에요. x좌표의 차의 제곱 fti 마이너스 fti 마이너스 1. 요 차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의 제곱이죠. y좌표는 g ti 마이너스 g ti 마이너스 1. 요거 차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들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이 앞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 때문에 다음 같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ti에서 ti-를 뺀 것분에 fti-fti-1은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아지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있었죠. 이때 ti의 스타는 ti-1과 ti 사이에 있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ti 번째 구간 안에 있는 적당한 어떤 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ti 스타가 이 i번째 소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에는 ti-1분의 gti-gti-1 이것이 g' ti의 더블 스타가 되는 이 더블 스타가 역시 이 안에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ti번째 구간 안에 더블 스타가 되는 점이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평균값 정리로부터 각각 이렇게 되는 ti 스타와 ti2 스타가 바로 이렇게 i번째 소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로부터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자, 요 분자 부분은 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1로 곱해버릴 거예요. ti-ti- 즉 i번째 소구간의 길이는 델타 t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델타 t라 표시하겠습니다. 루트 f' 색깔 구별을 표시합니다. xi 스타 그리고 델타 t고 바깥의 제곱입니다. 제곱 한꺼번에 제곱을 씁시다.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gti 마이너스 gt-i는 얘를 1로 곱해버리면 되니까 얘가 델타 t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g' ti의 2스타 그리고 델타 t의 바깥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우리는 요 각각의 안에서 잘 보면 델타 t의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t의 제곱으로 묶어내 볼까요? i가 1부터 n까지 루트 그러면 f' xi의 스타의 제곱 플러스 g' ti의 2스타의 제곱 그리고 중괄호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t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되죠. 그런데 이제 고배관한 루트니까 각각의 따로따로 루트를 씌울 수 있을 것이고요. 뒤쪽에 델타 t는 구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소구간의 길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루트 그리고 f xi의 스타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g ti의 2 스타의 제곱 그리고 델타 t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근사조로 같다라고 하면 돼 있지 아직 등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 리미트를 붙이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일 생각인데요. 요거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유한 곡선의 길이니까 상수예요. 상수니까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죠.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도 좌변은 그대로 P0에서 Pn까지 곡선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 곡선의 길이를 교재에 있는 기호표기처럼 L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랭스의 약자를 써서 그냥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호의 길이를 L이라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 근사값이 등호화되죠. 우리는 앞에서 많이 해왔던 거니까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등호화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가 되고 루트 그리고 f xi의 스타의 제곱 플러스 g xi의 2 스타의 제곱 델타 t였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프라임이었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리미트 시그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터널 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루트 여기는 이제 이 시그마 때문에 첨자를 붙였는데 시그마를 쓰지 않으니까 첨자를 떼어버릴 것이고 극한을 취했으니까 스타나 투스타 결국은 이 t축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하는 값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전부 이게 내려오면서 선생님이 그렇죠. 이 ti인데 여기 내려오면서 여기는 제대로 썼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놨군요. 정정합니다. t라 썼어야죠. t. 이 앞부분을 잘못 써놨군요. 독립변수는 t예요. x가 아니라 그러니까 ti의 스타, ti의 스타, ti의 스타고 여기도 ti2 스타입니다. 여기 오면서 x로 잘못 써놨군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ti의 스타와 ti의 2 스타인데 그런데 극한을 취하면은 결국은 t축 안에 있는 모든 그 매개변수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지칭하니까 스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f 프라임 그냥 t라 쓰면 충분하고요. 여기도 g 프라임 t라 쓰면 충분하고 바깥에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델타 t는 dt로 바뀌죠. 이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문제에서 여기 주어졌던 범위가 처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파부터 베타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라그랑지 기호표기를 쓰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 교재에는 라이프니츠 기호표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기호표기로 다시 쓰면은 f'이라는 얘기는 x 이퀄 ft였었으니까 f'은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x dt로 바꾸면 됩니다. dx dt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바깥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래서 dy dt 이렇게 됐습니다. 제곱 dt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 공식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있게 돼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게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로 되어 있네요.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로 되어 있으니까 저것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낸다고 해서 알 수 있죠. 이 곡선의 길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이퀄 코사인 t, y 이퀄 사인 t에서 길이 구하려고 합니다. 길이 L은 인테랄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 루트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죠.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죠.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t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dt와 같이 됐네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1의 루트 씌워봤자 1이고 그래서 피적분하면서 1이니까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와 같으니까 2파이가 되는군요. 그래서 1번 2파이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둘레의 길이가 2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반지름이 1이 되는 원둘레의 길이는 2파이였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볼까요? 요거는 앞에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사인 2t 그리고 y는 이퀄 코사인 2t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네들도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중심 원점이 있고 반점이 1이 되는 원이 되는데요. 근데 요 위에도 중심 원점이 있고 반점이 1이 되는 원이지만 1번은
여기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지만 2번은 여기서 출발해서 두 바퀴를 돌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0부터 2파이니까요. 한 바퀴 돌려고 한다면 0부터 파이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두 바퀴를 도는 문제였어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두 바퀴를 돌거든요. t가 철선 값 때문에 원둘레 위를 두 번 도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1이 되는 원둘레의 길이는 2파이가 맞지만 얘는 2파이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곡선의 길이 L을 계산해 봅니다. 똑같이 공식에다 대입하는데요.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그리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이고 합성함수 아래 것도 미분하니까 2가 됐어요. 그리고 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2t가 됐고요.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2가 나와요. 바깥에 제곱 dt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2의 제곱, 2의 제곱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4 묶어내고 루트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2가 되고 2는 상수니까 아예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남는 것은 루트 안에는 코사인 2t의 전체 제곱과 또한 사인 상수는 다 나가버렸어요. 사인 2t의 전체 제곱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각이 어떤 값이든 간에 똑같기만 하면 코사인 제곱 더해 사인 제곱은 1이죠. 1의 루트 씌워봤자 1이고 피적분함수 1이면 구간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파이가 돼서 4파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두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원둘레 길이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예문에서 원을 한 바퀴 돌았을 때 곡선의 길이를 원했다면 세타의 범위를 0부터 파이로 제한을 뒀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타의 범위에 맞춰서 이 t의 범위에 맞춰서 t가 만약에 0부터 4파이였다면 4바퀴를 도는 결과를 그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둘레의 길이를 원했다면 이 매개 방정식을 써도 좋고 이 매개 방정식을 써도 좋은데요. 대신 t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을 둬서 한 번 도는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만 해요. 앞에서도 그거 강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번 선회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곡선의 길이를 이걸로 구하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2파이로 되어 있었으니까 두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는 당연히 원둘레 길이를 두 번 계산한 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번에는 아주 대표적인 곡선,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사이클로이드의 한 호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로이드의 한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지워도 됐죠? 자, 사이클로이드의 한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앞 시간에 사이클로이드의 이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싼 영의 넓이가 반지름이 r이 되는 원둘레의 길이, 원의 넓이에,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넓이의 3배가 나타났었죠. 3파이 r이었었습니다. 3파이 r의 제곱이었었어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인데 그 3배, 3파이 r의 제곱이에요. 이번에는 이 빨간색 형태의 곡선의 길이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8배가 됩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8배예요. 이 R은 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의 8배가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결과들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던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맞춰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앞 시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사이클로이드의 곡선과 x축에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매개 방정식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쓴 것이 아니라 직교좌표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하지만 매개 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는 직교좌표의 곡선의 길이로부터 유도를 해도 되지만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것은 직접적으로 유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을 인테그랄하는 것은 매개 방정식 그 자체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므로 직교좌표로부터 유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직교좌표의 y 절대값 dx를 쓰고 나서 쭉 유도를 했지만은 길이를 구할 때는 그냥 그 자체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따라서 세타 철선 값에 보면 한 호의 길이는 여기서부터까지 오는데 세타 0부터 2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타의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한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루트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r 세타를 미분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미분하고 제곱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y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r 미분하면 제로이고 마이너스 r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r 사인 세타 되고 제곱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 세타입니다. r 제곱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루트 바깥으로 나면 r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상수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가서 r이 됐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요. 남는 것은 이제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이 남아요. 전개하겠습니다. 1-2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 이와 같이 됐어요. 그리고 d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1이 있죠. 1 더하니까 2가 됐죠. 0부터 2파이까지가 됐고요. 그래서 루트 그래서 요 1 더하기 요 2가 됐어요. 2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d 세타와 같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1 더하기 2가 되고 2를 묶어낸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루트 안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있죠. 우리는 삼각함수의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식을 사용하도록 하죠.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각의 2배예요. 그러니까 세타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여기 우변의 분자 부분과 같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배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이것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기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요. 루트 2가 있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얘로 바꿔놓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니까 한꺼번에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세타 최소값은 0부터 2파인데요. 2분의 세타니까 0부터 파이까지만 가죠. 사인의 독립변수가 0부터 파이까지만 간다면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사인은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제곱과 루트를 벗겨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r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니까 2배 사인 2분의 세타 d 세타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갔고요. 이제 사인에 대한 부정적분을 계산합니다. 사인에 대한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배 코사인을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이고 2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이고 합수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면 2분의 1 앞에 2하고 지워져서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인 2분의 세타의 역도함수는 이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사인 2분의 세타 되고 2는 바깥으로 나간 상태예요. 이미. 자, 이제 여기에서 0부터 2파이까지가 됐습니다. 종점 대입한값에서 시점 대입한값 빼는데 일단 2를 4번에서 곱할까요? 2 곱하기 2r이니까 4r이 될 것이고 종점을 대입합니다. 2파이를 세타 대신에 2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고요. 0을 대입한 거 빼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코사인 제로 1입니다. 1 더하니까 2가 되죠. 2, 4, 8. 그래서 8r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사이클로이드의 한 호의 길이는 처음에 그 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반지름의 8배와 같습니다. 원의 반지름의 8배고요. 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호와 x축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3배예요. 3파이 r의 제곱이에요.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넓이의 3배예요. 3파이 r의 제곱이고 호의 길이는 8r로 되어 있다는 거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결과들은 중요한 결과고 또한 시험에도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억하라는 얘기는요. 서술형 답안을 할 때도 결과를 알면 본인이 계산했다가 틀렸으면은 틀렸구나 하고서 바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가끔 시험 문제 이제 단답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퀴즈 형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8R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객관식 형태로 낸다면 결과만 알면 바로 풀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이제 특별한 결과들은 꼭 암기를 해두세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예문이거든요. 사이클로이드는. 자, 이제 우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곡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곡면의 넓이라고 말을 했던 것은 뭐냐면 회전 곡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어떤 곡선이 주어져 있고요. 이 곡선을 X축 둘레로 A에서부터 B까지를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이 곡선이 우리는 앞에서는 y 콜 fx꼴인 경우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매개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입니다. x는 이퀄 ft와 y는 이퀄 gt 이와 같이 매개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여전히 이 곡선을 x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본다면은 회전시켜서 보면 이렇게 회전 입체가 나오겠죠. 근데 내부는 뻥 뚫려 있거든요. 자, 이제 회전시킨 곡면의 이 겉의 넓이입니다. 이 겉의 넓이에요. 이 겉의 넓이가 얼마일 어떻게 구해질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회전 곡면의 건널비를 구하는 룰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회전 곡면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회전 곡면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 회전체 건널비 S를 한다면 인테그랄 2파이 로우 ds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로우는 뭘로 나타내냐면 앞에서도 일반화시켜서 설명했었죠.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키고자 하는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말합니다. 회전축에서 회전시키고자 하는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 자 그것을 여기서 볼까요? 이게 회전축의 X축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은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주는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로라 놓는다면 이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Y를 한다면 로가 곧 Y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DS는 뭐냐면은 길이의 기본 요소를 말합니다. 길이의 기본 요소라는 것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에서 인테그랄 부분을 떼어낸 것을 말합니다. 앞서도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라면은 요거죠. 요거라면은 인테그랄 기호가 빠져나가 있는 루트 매개변수 방정식일 경우는 루트 이 부분이 바로 ds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룰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인테그랄 2파이 로는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주는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니까 y가 될 것이고 ds는 길이의 기본 요소죠. 루트 dx d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dy dt의 제곱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dt가 되겠죠. 그리고 t가 처수인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은 이와치에서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공식이 이제 이렇게 화면상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조건은 여기 보다시피 F'과 G'의 연속이고 여기 G, Y가 G거든요. 그래서 Y 대신 G를 바꿔놔도 되는데요. 건널비,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G가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책에는 이 공식 하나만 써 있습니다. 이 공식은 X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곡선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이 매개변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봤을 때 여기 C부터 D까지 만약에 Y축 둘레로 회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Y축 둘레로 회전하게 됐을 때 이렇게 회전 입체가 있겠죠. 회전 입체의 건널비예요. 이렇게 건널비.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건널비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건널비도 역시 S라 놓는다면 얘도 인테그랄 2파이로 DS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로는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주는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거든요.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주는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가 로가 되는데요. 수선의 발 내리면 이 로가 곧 X좌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파 이 경우는 Y축 둘레로 회전한다면 로가 곧 X가 되고 DS는 이 길이의 기본 요소예요. 루트 dx d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dy dt의 제곱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dt 역시 t가 처수인 값에 보면은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였더라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x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 x 이퀄 ft니까 얘 똑같이 ft가 일단 양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에다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회전시킨 건 왼쪽에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항상 양수가 돼야만이 전체가 양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2파이로 ds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둔다면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두 개는 다 각각 x축과 y축 둘레로 회전시킨 것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곡선이 똑같은 곡선이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똑같이 주어져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x축 둘레로 회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작게 그릴까요? 여기가 y 퀄 마이너스 1인데요. 이 y 퀄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더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회전축이 x축이 아닙니다. 얘처럼 x축이 아니라 y 퀄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회전한다고 가정한다면 여전히 로는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주는 곡선까지의 최단 거리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최단 거리를 로라 했을 때 이 하얀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 xy를 한다면 여기가 y가 되고요. 여기를 편해서 마이너스 1로 썼으면 요 1이고 마이너스 1을 쓰면 2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1이에요. 그래서 로는 y 더하기 1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 회전시킨 건널비를 여전히 S를 한다면 인테그랄 2파이 로가 y 더하기 1로 바뀝니다. 그리고 루트 ds가 여전히 dx dt의 제곱 그리고 dy dt의 제곱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t가 최소인 값에 보면 여전히 y 알파부터 베타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리고 꼭 이렇게 y 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y 퀄 1에 대해서 회전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y 퀄 1에 대해서 회전시킨다면 y에서 1을 빼야 되죠. 로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요. 그때는 로는 y 마이너스 1로 바꿔서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관련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의 본문의 마지막 예제가 되는 예제 6번 반지름이 r이 되는 구의 곡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반지름이 r인 구의 곡면의 넓이를 구할 때 반지름이 r이 되는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구하는 일반적인 해법은 나중에 다중적분 단원에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다중적분 더 지나서 백타미분적분학이라 불려지는 그 파트에서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또 배울 텐데요. 자, 지금은 회전체의 건널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생각이냐면은 반지름이 r이 되는 이렇게 원이 있더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을 x축 둘레로 상반원을 이 상반원을 x축 둘레로 회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을 표시할 때 우리는 지금 매개변수 방정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시할게요. x는 r 코사인 t로 y는 r 사인 t로 표시하겠습니다. r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양수고요. 여기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원 전체는 0부터 2파이가 돼야 되죠. 자, 근데 우리는 회전을 시킬 때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상반원만 회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사분면 곡선만 회전시켜서 2배라든지 대칭성 때문에 2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원 전체를 회전시켜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대칭성을 쓸 수 있으면 대칭성을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분이 편리하고 또 쉬워요. 특히 루트가 씌워져 있는 곡선의 길이라든가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려고 할 때 루트를 벗겨야 되는 문제도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칭성이 있으면 대칭성을 쓰는 방법으로 계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요 덧칠해 볼게요. 요 일사분면이죠. 일사분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는 원 전체는 이거지만 우리가 회전시키고자 하는 t의 범위는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자, 0일 때 여기고 2분의 8 때 여기에요. 이렇게 반시반을 가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일사분면에서 그려지는 원을 x축 둘레로 360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니까 2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대칭선으로부터 2배, 이제 t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이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그리고 2파이로죠. 2파이 로는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주는 곡선까지의 최단거리가 로가 되는데요. 이 하얀색 곡선이 있는 점의 좌표를 x를 쓴다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x고 여기가 y니까 로는 곧 y와 같습니다. y는 보다시피 r sin t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이 매개변수 t를 써서 표시하니까 요 거기에 맞춰서 y 대신에 직접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r sin t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x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r sin t 그리고 전체 제곱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죠. r 코사인 t 전체 제곱 그리고 dt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r의 좁이 공통인수니까 묶어내고 루트 바깥으로 가면 r이 되고 r도 또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여기 2파이도 나오니까 4파이가 됐죠. 2파이 곱하기 r 여기서 나온 r이 하나 있고 여기도 r 있으니까 r의 좁입니다. 4파이 r의 좁이고 인테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sin t가 있고요. 여기 남은 건 뭐예요? sin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점이니까 1이죠. 1의 루트 씌워봤자 1이니까 안 써도 되겠군요. 사인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1입니다. 그래서 이 적분값은 4파이 r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 r이 되는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3승이고요.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교과정 통해서 이걸 다 공식 외워서 알고 있잖아요. 자, 공식을 써보면 S는 이걸 4파이 R의 제곱이었는데요.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회전체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타당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미 앞에서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첫 강의할 때, 이 9장 2절 처음 강의할 때 책에는 없지만 회전체 부피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회전체 부피를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회전체 부피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곡선이 직교좌표기일 때 우리가 해왔던 방법을 잘 살펴보세요. X축 둘레로 회전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는 X = A에서부터 X = B까지 요 빗금친 영역을 X축 둘레로 회전한다면은 이런 회전 입체가 나오죠. 조금 전까지 배웠던 회전체 건널비를 구할 때는요, 내부가 비어 있었지만 회전체 부피는 내부가 꽉 채워진 것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하면 절단된 단면은 원판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런 원판이 나오죠. 이 원판을 쭉 쌓아가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원판의 단면적을 찾았어야 되죠. 이 원판의 단면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이제 회전축에서부터 회전시켜지는 곡선까지의 최단거리를 로라 한다면 이 원판의 반지름은 파이 로의 접입니다. 따라서 회전체 부피 V는 인테그랄 적분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였을 때 파이 로의 제곱 dx였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전히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져도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y = fx 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었는데요. 이와 동일하게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져도 같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그림, 편에서 똑같은 그림 그려놓을게요.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y는 equal gt예요. 자, 이제 y는 equal gt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곡선과, 자, 이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자, 이제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자, 이 곡선과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봤을 때요, 이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 이 곡선은 대신 얘와는 다르게 매개 방정식으로 돼 있어요. x축 둘레로 회전했을 때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가 꽉 차 있는 그림이고요. 자, 이제 회전축의 수직으로 절단하면 절단된 단면은 원판이 나올 것이고 이 원판의 반지름을 로라 한다면 여전히 요점의 좌표는 직교좌표기로 본다면 xy고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본다면은 y = gt죠. 로가 곧 y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판을 쌓아가는 방법을 쓸 생각인데요. 이 빨간색 원판의 단면적은 파이 로의 제곱이고 로는 곧 y였으니까 y의 제곱이고 y는 곧 gt였었으니까 파이 g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공식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네요. 회전체 부피 볼륨의 약자를 써서 V라 쓴다면 A부터 B까지 파이 로의 제곱을 쭉 쌓아가려고 합니다. 파이는 상수니까 그냥 안에다 그냥 쓸까요? 원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가 됐고요. 로는 곧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X축 둘레로 회전한다면 로가 Y와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치환적분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로 대신에 y를 쓸 것이고 y는 보다시피 gt예요. 그래서 gt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x잖아요. dx가 되니까 이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치환적분하듯이 합니다. dx dt dt예요. dx dt dt니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f't가 되죠. f't dx dt dt가 됐습니다. t가 최소인 값, x가 a일 때 대하는 t는 알파, x가 b일 때 대하는 t는 값은 베타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x축 둘레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어떨 때 적용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앞에서 반지름이 r이 되는 구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막 계산했던 원이 있죠. 이 원을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전체의 부피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곡선만 회전시켰지만 이제 뭘 할 것이냐면 이 곡선과 X축에서 만나서 생기는 이 빗금친 영역을 360도 회전시킨 다음에 2배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좌우 대칭이 되는 대칭성 때문에 2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이 공식에다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반지름이 r이 되는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3승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고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유도했던 이 식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칭선으로부터 오른쪽 1사분면만 회전시킨 다음에 대칭선으로부터 2배를 할 거거든요. 인테그랄 x가 최소값은 0부터 r까지죠. 0부터 r까지 그리고 원판을 쌓아가려고 하잖아요. 파이 로의 제곱 그리고 x축 방향으로 0부터 r까지 쌓아갈 것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냥 파이 상수니까 내보내 버립시다. 인테그랄 그리고 로 대신에 로는 곧 y와 같죠? y 대신에 r sin t를 넣을 거예요.
r sin t 그리고 전체 제곱이고요. dx는 dx dt dt니까 얘를 미분하니까 r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r sin t가 될 것이고 그리고 dt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항상 이 t는 x값에 대응하는 t의 값을 써야 돼요. x가 0일 때 x가 0이면 곡선 여기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x가 0이면 t는 2분의 8가 돼야 되겠네요. 코사인 2분의 8가 제로니까요. 여기가 2분의 8이에요. 주의할 점은 무조건 작은 값에서 큰 값 쓰는 게 아닙니다. 곡선의 길이를 구하거나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작은 t의 값에서 큰 t의 값으로 쓰면 되지만 곡선과 x축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거나 이와 같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할 때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부 다 직교좌표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잖아요. 즉 넓이와 부피를 구할 때는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서 풀고 길이와 표면적을 구하려고 할 때는 매개방정식 그 자체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응하는 값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x값에 대응하는 값을 t의 값을 써야 돼요. 이제 x가 r일 때 xr이면 t 여기서 곡선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출발점이거든요. t가 제로일 때를 보세요. t가 제로이면 코사인 제로 1이니까 x가 r이 되죠. x가 r일 때 대하는 t의 값은 제로입니다. 자, 이제 아래 것 위 끝을 바꾸면 부가 반대가 되죠. 정적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거 위 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가 있었고요. 자, 여기 아래 제곱 r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냅시다. 그럼 일단은 2파이 아래 3승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 거 위 끝을 바꾸면 0부터 2분의 8까지 하면 부가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말씀 플러스가 되니까 사인의 3승이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제곱과 사인의 1승이니까 사인의 3승 dt가 됐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왈리스 공식을 쓸 수 있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왈리스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왈리스 공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n이 3일 때고요. 항상 왈리스 공식 0부터 2분의 8까지 때만 사용합니다. 0부터 3분의 8, 0부터 6분의 8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n이 3일 때니까 n분의 n-1이에요. n분의 n-1 곱하기 in-2. 3에서 2 빼니까 1이죠. i1입니다. i1이란 것은 뭘까요? 이거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고요. i1이라는 것은 여기 1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8까지의 사인 t의 1승 dt예요. 사인의 1승을 0부터 2분의 8까지 적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본 결과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3승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그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구의 건널비가 4파이 r이 제곱이 된다는 것을 배운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새로운 공식을 유도함으로 해서 우리는 구의 부피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계산해서 얻은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재 9장 2절 매개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의 곡선에 대한 미분과 적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었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은 접선을 구하는 것과 그런 넓이를 구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 시간에는 길이와 회전체의 표면적 그리고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까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를 보면 더 많은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시간 있을 때마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9장 2절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9장 3절 극좌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